편리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이란과 미국의 긴장으로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란의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 공습으로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헤즈볼라 같은 이른바 프록시 무장단체가 공격을 하리라 봤던 것과 달리 이란이 직접 그것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 측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면전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늦게 나올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은 CNN과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에 앞장서 왔고 또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반트럼프 성향을 보여왔던 CNN은 철저하게 미국 국방부 공식 브리핑 내용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속보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확인된 공식 정보만을 내보내는 평소와는 다른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오보는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상황인식 때문일까요?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의 모습, 하나의 적절한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당국은 중동 리스크 전단팀을 구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섰는데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네, 증시 어떻게 됐는지 뭐 안 봐도 뻔하긴 합니다만은 보긴 봤어요 저도. 네, 독특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네. 오늘 먼저 이 코스피 특히 네. 이제 거래소 상황을 중심으로 하루를 한번 조망을 해볼 텐데요. 장 시작 전에 네. 먼저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보통 영업이익이 한 6조 원대 뭐 후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7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바로 이제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 소식이 네네. 들려왔고 급락을 해서 이제 막 쭉 가다가 한 번 더 급락을 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몇몇 통신사에서 오보를 냈어요. 저도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좀 네네. 오보를 냈는데 미군 사망자가 최소 그러니까요. 15명.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BBC하고 블룸버그 헤드라인에서 나왔어요. 예, 그게 뭐 로이터 발이라고 하는데 로이터는 또 아니라고 하고 네네. 막 그랬었는데 이제 사상자가 40명 이러니까 더 충격을 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그 트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ll is well. 또 so far so good이 나오니까 낙폭을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쭉 가다가 거의 3시 넘어서 오후 3시 넘어서 이제 이란 쪽에서 미군이 또 뭐 80명. 예, 사망했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하락을 한 채로 끝이 났는데 제가 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냐.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을 텐데 미군의 사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화해 제스처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이때까지 이 모습상 그래서 네네. 그 미군의 사상자 뭐 우리가 그 피해가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공식 발표는 아직은 안 나오고 아직은 있는 것 안 같아요. 나왔죠. 네, 지금 뭐 보고 있는 중이다. 계속 어세스란 말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는 없는데 살펴보고 있다라고만 지금 펜타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금융시장이 항상 물론 그 전 세계의 그 위기, 리스크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네. 특히 이번 경우는 아무래도 원유 시장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는 어떻게 되나요? 유가도 오늘 하루만 보면 주식시장, 금융시장과 거의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일주일간을 돌아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이제 술레이마니 네. 그 드론으로 피격했을 때 한 거의 3.5%, 두바이유는 4%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네. 다음 날에는 이제 이란의 반격이 별거 없을 거다. 이 정도로 당했으니까 이란도 이제 위축이 되고 말로만 할 것이다. 해봤자 해킹이었다. 이제 이런 네. 게 나오면서 유가도 상승폭을 줄이고 뭐 시장도 안정세를 찾다가 오늘 다시 이제 이란이 바로 즉각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가도 뭐 2% 넘게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네. 정확히 주식시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자 없고 지금까지 괜찮다와 함께
유가도 다시 상승폭을 다 쭉 반납을 하고 네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리는 모양새다라고 중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란 같은 경우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도 있긴 하지만 자체가 굉장한 산유국입니다. 그렇죠. 매장량으로는 4위. 매장량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참고로. 네. 예, 근데 4위고. 그거는 좀 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쪽은. 그리고 네. 이제 생산량으로는 5위. 그러니까 탑5 안에 드는 또 산유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는 이유가 역시 이제 유가 폭등이 네. 이런 식의 공급 부족의 유가 폭등은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또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중동 지역에 아주 저명한 전문가가 계세요. 네. 절대 방송에 안 드러나는 절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숨은 고수? 숨은 고수. 예, 정말 네. 유명하시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예, 예. 최고의 전문가.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란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해킹 정도는 아니다. 뭔가 보복 행위는 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 네. 그거를 얼마나 정밀하게 잘해서 그걸 하느냐. 사실 이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복 행위는 분명히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 부분의 수위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자기는 확실치는 않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위가 어디까지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나요? 물어봤는데 네. 본인도 생각보다는 좀 셌다. 요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헤즈볼라를 동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네. 탄도미사일이라는 점. 지대지 그런 탄도미사일이 부분. 있죠. 그런 네. 점에서 생각보다는 좀 셌지만 네. 그분은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보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아마 두 가지가 아니면 괜찮다는 것 같아요. 미군 사상자. 아니. 그 미군 사상자 외에 네. 첫 번째가 미 본토 테러 향후에도. 아유,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리고 큰일 나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두 네. 가지만 없으면 이 이슈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은 오르기를 바라니까요. 그렇죠. 네, 상승하기를 바라니까요. 좀 애써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석유를 다 수입하잖아요. 네. 대부분 중동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바이유를 이제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뭐 이번 사건으로 직접적 타격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미국이 이란과 핵협의 탈퇴한 게 2018년 5월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년간 유예기간 주고 이란과의 관계 끊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입하던 이란산 원유 다 정리했고 이란과의 교역도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굉장히 좀 네네. 직접적인 타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인 타격은 뭐냐? 이게 문제가 악화돼서 유가가 폭등할 경우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환율로 우리에게도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근데 항상 책에만 나오는 한 번도 맞아요. 실제 봉쇄해 본 적은 그래요.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거에 준하는 효과가 있죠. 가령 유조선을 한 2대 정도 피격한다든가 이렇게 납포한다든가. 납포한 이게 이제 거의 준하는 또 효과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 진짜 총칼 들고 봉쇄 이렇게만으로 또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 유가가 오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조금 악화가 돼서 하면은 미국 유가도 오르나요? 글쎄요. 미국이 현재 하루 생산량으로는 1위를 네. 자랑하고 뭐 매장량으로도 오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치 최대 이제 비축류가 있기 때문에 애써 아마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유가가 그러니까는 리터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갤런당이라고 하나? 예, 3불 이상 넘어가면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그만큼 좀 소비자들한테 확 닿으니까 미국 사람들 자동차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 좋게 시그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집권당한테 불리하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가는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그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당초에 유가 아무리 몰라도 쉐일 오일로 커버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예상과 뭐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쉐일 오일이 한번 크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막 증산하면서 배럴당 유가가 막 2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수많은 헤지 펀드 몇 조 원이 그 세일 가스에 투자했다가 다 부도가 나서 아웃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막상 지금 쉐일 시축이라든가 시축 프로젝트에 돈들이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쉐일 오일로 미국이 뭐 풍부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뭐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좀 이제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혁명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 약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화 돼갖고 펑펑 나오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또 약간 퀘스천 마크를 해갖고. 근데 아까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수출국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꼭 악재로만 작용을 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설은 뭐냐? 유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또 오르는 이유도 지금처럼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제 수요 과다로 오를 경우에는 네. 우리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석유화학, 정유도 있고요. 조선도 실은 유가 상승에 굉장한 수혜 업종이거든요. 왜요? 예,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해양 플랜트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유조선을 날리기도 하고 그러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폭등을 한다든가 급변 사태 때문에 이것도 수요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터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고스란히 다 우리의 비용 부담이 되고 지금도 이거 외에도 아마 뭐 사우디 아람코 상장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알게 모르게 감산을 하면서 지금 7주 연속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슬슬 올랐더라고요. 예, 슬슬 올랐는데 지금 이 이란 때문에 오른 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까지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국내 이제 이 주유소 정유사들 보면 떨어질 때는 한 달을 그냥 버텨요. 왜냐하면 전에 비싸게 산 거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올릴 땐 2주 만에 확 올려버리거든요. 다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콧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네. 떨어질 때 슬슬 내렸다가 올라갈 때 하고 쏙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좀 더 안 오르고 버텨야지 더 오른다면 사태가 악화돼서 당연히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소비자들의 지갑 뭐 닫혀지고 그럼 소비도 다시 타격을 받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유가가 오르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우리가 뭐 정보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 뭐 깨똑으로도 가고 네, 여러 가지 많이 돌죠. 네. 텔레그램도 가고 뭐 그런 게 돌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아주 진짜 모 전문가가 쓴 것 같은 그 음모론이 돌았는데 제가 이제 음모론을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게 음모론이라는 거를 음모론 네. 정보지에서 돌아다녔던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솔레이마니가 뭐 이란 은행의 뭐 실질적인 지배자다. 주인이다. 근데 알게 모르게 중국한테 이란산 원유를 팔면서 위안화를 챙겼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솔레이마니가 좀 눈에 안 좋았다. 눈에 가시였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완전 초과매수거든요. 네. 이 열기를 한번 확 식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이슈도 돌릴 뭐 재료가 하나 필요했다. 그래서 이 둘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치고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윈인의 게임이다라는 게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 딱 봤던 게 미군 사상자가 최소 15명 이상이라는 게 네.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미국은 한 명이라 죽으면은 가만 안 있죠. 아무리 음모를 뭐 CIA가 꾸며도 이런 거는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이때 저녁 때 말이죠. 우리나라는 밤이겠죠. 사상자가 한 명도 없고 뭐 지금 10발 넘게 20발 가까이 쐈다는데 다 이상한데 미사일이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은 거지만 화해 막 제스처를 한다면 좋은 거죠. 엄청 네. 좋은 건데 그러면 진짜 약간 이게 음모론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음모론입니다. 네? 음모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바랄 것은 네. 화해의 제스처죠. 더 이상의 건드려야죠. 더 네. 치열해지면 안 됩니다. 네. 뭐 중동이 항상 이렇게 화약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늘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사실 전 세계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명 피해적인 것도 네. 그렇고요. 네. 또 유럽도 불안해질 거고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수습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밤늦게 네.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미군 사상자에 따라서 네.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거든요. 미군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뭐 진짜 거의 없었다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 사상자가 있으면은 가족들한테 먼저 알려줘요. 네. 언론에서 터뜨리기 전에.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트위터에다가 썼을 리는 좀 만무하지 않나. 그렇죠. All is well이라는 표현은 그것도 네. 갑자기 피격을 받았는데 말이죠. 네. 네, 미군 기지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괜찮다는 소식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듣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됐다면
뭐 충분히 이 시점에서 뭐 정리하자라는 멘트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군 사상자가 있다면 뭐 트럼프가 어떤 계획을 짜고 뭘 어쨌다고 하더라도 절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과거 역사를 보건데 그렇죠. 네. 우리 정부는 지금 뭐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지금 투 트랙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이제 유가가 갑자기 오르는 네. 부분, 원유 수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우디 이런 경우 있고 최대한 비축류도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해라라는 메시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해주고 있고요. 금융시장 모니터링이 또 한 축이죠. 네. 특히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주가 급락도 급락이지만 그래서 그런 외환 관리 차원에서는 한국은행이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뭐 1990년의 걸프전이라든가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거 보면 어쨌든 끝났다라는 시장 전체가 그런 좀 명확한 사인이 있었을 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프전 때는 완전히 대규모 폭격을 네. 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제 게임이 끝났고 이라크 전쟁도 후사인을 상파하면서부터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가 상황 정리용인지 아니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그 반대일지 그게 아마 좀 오늘은 저도 잠을 못 자고 그걸 끝까지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참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딱 분류해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경제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란과 미국의 갈등 상황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을 두고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3국인 이라크에서 이뤄진 공격인데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만큼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센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바쁘실 것 같아요. 이거 해석해 주시느라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살하면은 영어로 assassination, 암살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군사 작전이냐?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암살, 이 assassination이라고 안 쓰고 killing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암살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미국의 예전에 1970년대에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암살에 개입하거나 모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해, 킬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쿠바에 피델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CIA에서 암살을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뭐 몇 가지 일화는 뭐 카스트로가 피우는 시가에다가 독약을 넣어갖고서는 암살을 하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은 암살 같은 거 안 해라고 지금 선언은 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죽이긴 했잖아요. 수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만은 지금 언제나 암살을 한 적은 없었죠. 그렇죠. 미국의 공식 입장은요. 공식 입장은 그랬죠. 예, 킬링만 했을 뿐입니다. 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서 교전 중에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단어를 선택한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거죠. 킬링. 예, 그렇게 어세시네이션이 아니고. 예,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 솔레이마니 피살이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그리고 이라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제법 위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건지 우리 국제법 전문가시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뭘요? 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도 이야기를 하는데 100점을 우리가 만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의 주장에 몇 점씩 주시고 싶으세요? 둘 다 별로 주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뭐 그래도요. 누군가가 조금 더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있겠죠.
아, 이게 국제적인 파워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사실 좀 그건 고민스럽긴 아니고요. 이렇게 네. 국제법에 따른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부분에 사실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킬링이냐, 어세시네이션이냐, 그것도 걸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정말 그 이미넌트 트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 즉각적인 위험이 있었느냐, 급박한, 임박한 이렇게 그런 이제. 위험이 있었느냐 부분에 따라 걸리는 건데 미국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던 의도는 네. 뭐냐면요. 미국의 지금 현재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임박한 어떤 위협이 있었다. 뭐 대신 증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이렇게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해서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채점을 하게 되면은 미국 주장은 한 100점 만점에 3, 40점 정도 되고요. 네. 의외로 이란 점수가 낮습니다. 이란 점수는 한 10점? 20점? 그래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어. 오히려 지금 상황은 미국은 굉장히 단어를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란은 감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감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논리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란하고 이라크에서 말하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 이 부분. 이라크는 맞습니다. 이라크는 맞다. 예, 이라크는 여하튼 이제 자국 영토 안에서 무력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맞습니다. 이라크는 맞아요. 이라크는 한 80점 줘도 됩니다. 이라크는 한 80점 된다. 그런데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솔레이마니하고 몇 명이 더 죽었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력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은요.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그러죠. ICJ. 네네. ICJ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확립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한 발 쐈습니다. 그런 무력 공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력 사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한 발을 쏴가지고 무력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한 발 쏜 것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전 세계는 매일 전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건 무력 공격입니다. 무력 공격이 있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네네.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면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 뭐 하여튼 뭐 살해를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갖고 탄도미사일을 12발이 넘게 쏘는 것은 자위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안 된다. 충족이 안 된 거죠. 왠지 이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란은 억울한 거는 네. 제가 감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법적 논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법이 가끔 짜증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구성 요건이 안 된다. 무력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유엔 헌장 제51조에 보면은 자위권이 언제 행사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력 공격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박한이라는 건요. 무력 공격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임박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영미권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계속 발전하지 않냐. 그러면은 꼭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지만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력 공격이 임박만 하면은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조건을 갖다가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너무 자기들 마음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국제법 학자 중에 10명 중에 2-3명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2-3명. 그래서 제가 아까 한 30점은 이렇게 미국 이론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의 이제 국가적 영웅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국가적 영웅 한 명과 그 주변에 몇 명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무력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임박한 공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임박한 정도를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점 정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더 줄 수는 없고 임박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그 미국의 비겁한 공격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법적인 용어가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라는 게 그리고 법적인 논리라는 게 가끔 어떨 땐 되게 비정해요. 뭐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그렇게 느낌.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참.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이란 원래 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었거든요. 원래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그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럼요. 예, 두 가지 경우에만 네. 무력이 사용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유엔 안보리가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점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무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게 자위권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무력 공격이 있게 받았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침 조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불가침 조약은 이제는 없다. 그 우리가 재밌는 예가 하나 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들 다 국방부 하잖아요. 네. 근데 1945년 이전에는요. 그 국방부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쟁부였죠. 왜냐하면 전쟁을 합법적으로 할 수 네네. 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전쟁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게 방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위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 전쟁부가 이제는 다 국방부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서로 침범할 수 없도록 사실상 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도 뭐 전쟁부, 미국 같은 경우도 워였거든요. 예, 전쟁부였죠. 근데 그걸 국방부, 그러니까 예. 방어를 한다라는 국방부로 이름을 바꿨다. 예. 그리고 전쟁을 만약 유엔 국가들끼리 한다든지 전쟁을 시도를 할 때는 두 가지 조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가 허가를 해줬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3년도 이라크전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그 콜린 파월 당시 장관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엔에서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막 싸웠던 기억. 예, 프랑스가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 그 장관이 빌팽이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이 안 네. 나네요. 하여튼 막 무시하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안보리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고. 그래서 네. 그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화가 좀 나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란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 한 10점에서 20점 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거고 이라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라크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라크 영토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라크 안에서 무력을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협정이 있다면서요. 미국이 이라크에서 제3국의 무력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다. 뭐 그런 협정도 있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헌장 2조 사항에 네. 그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정치적 독립이라든가 영토 보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 상관없는 그러니까 반하는 무력 사용을 한 거죠, 미국이. 그렇군요. 지금 이라크에 남아 있는 미군 규모가 한 5천 명 된다고 그렇죠. 하죠. 이라크 의회에서 지금 미군 나가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라크 의회가요. 네. 그런 결의안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네네. 이게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건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그 이라크 의회가 어떤 이런 결의안을 갖다가 법적 구속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선언을 한 거지요. 뭔가 계속 당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네. 많이 이제 무리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단어 하나하나라든가 논리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 어떤 그동안의 그 축적된 어떤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법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짜갖고서는 지금 미국이 조금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지금 오늘 현재는 더 우위에 섰습니다. 여하튼 미사일 공격은 무력 공격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법정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미국은 오히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거는 어때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 유적지를 포함한 쉬운 두 곳을 공격하겠다. 예,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 이 문화 유적지를 공격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쟁 범죄다라면서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건 전쟁 범죄 맞습니다. 아, 그건 전쟁 범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쟁 범죄라는 게요. 뭐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이라든가 부상자라든가 아니면 포로를 갖다가 학대하고 살해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네네. 건데요. 거기에는 그 이제 문화 유적지를 갖다가 뭐 고의적으로 파괴한다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문화 유적지를 겨냥하고 실제로 그것을 파괴한다면은 그건 전쟁 범죄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있나요, 근데? 지금 한 건이 있었던 걸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서요. 네네.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기도 하는 예, 거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그건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좀 다릅니다. 네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는 전쟁 범죄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처벌까지. 처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징역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네네. 있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랑 협조를 해가지고 네덜란드 교도소나 이런 데서 징역형을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하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정말 거르는 거 하나 없이 자기 생각 나오는 대로 올렸구나.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옆에 있었던 법률 참모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말까지는 하지 말지. 이게 임박한 급박한 이런 건 좋지만은 이거는 좀 이렇게 뭐 방어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네. 좀 놀랐을 그 겁니다. 후에 그래갖고 계속 뭐 아니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이란 뭐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갖고 아침부터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는가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굉장히 비정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는 안 나눴지만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관련해서도 사실 이란의 논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가서 좀 법적인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냉정한 법 세계를 설명해 주신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놓쳐서는 안 돼. 꼭 알아야 할 IT 업계 핫 소식. 매주 수요일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가지고 오실지 대충 짐작은 했었는데 역시 예상했던 네. 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CES 이게 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네. 그러니까는 가전 제품 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CES가 말씀하셨던 네. 컨슈머 일렉트릭 쇼였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얘네들이 자신들을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부르지 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CES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016년에 실제로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랑 하나가 이걸 운영하는 협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원래는 전미 가전 협회였거든요. 네네. 근데 CEA였는데 이름을 테크놀로지 CTA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미 가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 IT를 다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게 2016년이에요. 가전하면 좀 좁아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쇼 자체가 1967년도부터 있던 쇼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처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디오가 이제 최초로 나온다거나 CD 플레이어가 여기서 출시가 됐다거나 뭐 과거로 치면 뭐 3D TV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가전과 관련된 좀 의미 있는 제품들이 네네. 이때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2016년도에 쇼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나오는 제품군들이 좀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이 2016년부터 나왔고 2017년이 되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CES의 C가 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카쇼다 네, 이런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로 가장 큰 부스가 또 2017년 18년에는 자동차 쪽이었는데요. 전기 자동차 이런. 네, 전기 자동차 네.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네네. 근데 2019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시티. 도시 전체의 어떤 기술이나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는 쪽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떠한 상태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계속 바꾸니까 이제 자기들도 일렉트릭이 아니고 그냥 CES라고 불러 뭐 이렇게 좀 그냥 CES라고 불러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렇죠. 거죠.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전자업계 다니는 친구들은 가더라고요. 매년 요맘때쯤에 라스베가스 간다 막 먹으러 갔었는데 물론 이제 쉬지 못하고 그냥 네. 일만 초락하고 오더라고요. 보니까는 의전하고 그러느라고. 네, 네. 저도 작년에 갔는데 네. 정말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실제 행사 전에 그 프레스 행사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같이 가게 돼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갔거든요. 일주일 내내 거의 하루에 한 4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맘 먹고 보려면 끝도 없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군요.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이제 평수로 치면 한 81,500평.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네, 축구장 면적 한 50개 정도 넘고요. 네네. 우리로 치면은 강남에서 한 잠실 정도까지가 모두 다 전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요? 버스 네. 타고 다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라스베가스 도시 자체가 아예 전시관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래서 이제 호텔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GM이나 여러 가지 네네. 유명 호텔들, 컨퍼런스 홀 네. 이런 데들이 다 바뀌고요. 그래서 뭐 어떤 홀에서 어떤 홀 넘어가려면 버스 타고 또 3, 40분 걸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행사는 4일이거든요. 네네. 4일 동안 정말 개막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돌아다녀도 다 못 봅니다. 어. 그래서 CES 처음 가시는 분들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게 푹신한 신발. 푹신한 신발.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 안 그러면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첫날 가면 도대체 이거 뭐야? 완전히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참가자만 한 18만 명 정도. 예, 그리고 전시하는 참가 기업들도 53개국에 4,000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IT 한다는 사람들, 기술 한다는 사람들, 뭔가 조금이라도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전략을 짜서 여기만 쫙 집중해서 보겠다. 아니면 이런 식의 계획 없이 그냥 쭉 둘러볼까라고 하면은 정말 이 규모에 그냥 압도당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못 보는 뭐 이런 그렇군요. 경우들도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 4천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네, 우리나라 네.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4천여 개, 그러니까 4,500개 정도는 정확하게는 이제 대기업들이나 어떤 중견기업이고요. 네. 스타트업들은 또 거기에 카운팅이 안 돼요. 스타트업들이 한 1,200개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5,700개 정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재밌는 게요. CES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간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올해 거의 10,000명 정도 가신 것 같아요. CS에. 네, 근데 우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뭐 어떻게 보면 주요 호텔에 5명 중에 한두 명 한국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정말요?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 사람, 그다음에 한국인이에요. 우와.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고 어느 수준이냐면 여기 가면은요 1년 동안 정말 바빠서 못 뵀던 분들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이제 설에서는 이거 경기도 라스베가스시다 뭐 이런 경기도 라스베가스. 네, 이런 1월만 되면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이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서 좀 보기 힘든 뭐 기업 총수나 네네. 아니면은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나지나 가다가 보는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건 한국인이고요. 이제 그만큼 또 참관객뿐만 아니라 올해는 참여사들도 많이 늘었어요. 참여사들도 네, 많이 늘었다. 참여사들도 올해 한 390개 정도인데 작년 대비 92개 정도,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스타트업들 역시도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양적으로 좀 부족하다, 몇 개 없다, 뭐 완전 삼성, LG밖에 없다 이랬는데 네네. 더 이상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확실히 질과 양적으로 모두 다 성장했고 특히나 스타트업관이 따로 있는데 네네. 스타트업관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기술들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관련된 어떤 형태들을 이런 미국에서의 쇼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좀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CES를 가서 꼭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슨 뭐 의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컬렉션 해갖고 네. 야 올해 뭐 시즌에 유행할 의상 뭐 이게 트렌드야라고 하듯이 CES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이끌고 갈 트렌드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CES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네.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는 매해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이게 컨슈머 일렉트릭 쇼인데 이제 소비자 가전 박람회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마케팅이나 어떠한 기업의 메시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방향성 아니면 컨셉 그리고 또 그 협회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 흐름은 매해 가신 분들은 그걸 느끼세요. 뭐냐면 매년 가면은 거의 부스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서 보면 말했던 거 5년 전에 말했던 메시지가 실제로 5년 뒤에 됐더니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약간 그런 개념으로 두 그것도 가지를 재밌겠다. 보시면 그런 거 보면. 네, 그런 두 가지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그런 메시지가 뭐냐? 올해 이제 CTA에서 말했던 메시지 중에 아주 재밌는 메시지가 과거 10년이 IoT가 주도했다면 네. 향후 10년은 새로운 IoT가 주도한대요. 새로운 IoT? 네, 그러니까 똑같은 IoT인데 IoT에서 IoT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IoT가 그거잖아요. 사물 인터넷. 네, 그래서 원래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IoT였는데 이게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인텔리전트 오브 띵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사물 인터넷에서 지능형 사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사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 연결만 했는데 네네. 예전에 연결만 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를 모르고 일단 연결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하고 데이터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패턴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모든 기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요즘에 뭐 텔레비전도 막 화질이 좋다 8K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TV 안에도 다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요즘에? 네, TV 안에 인공지능 칩이 그래요? 네, 그럼 그 인공지능 칩은 뭘 하느냐? 그 TV 안에서 그 예를 들면은 8K라고 하는 고화질이 이제 빠르게 오는데 네. 그 안에서 분명히 화면에 표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표시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은색 부분은 안 표시해도 되잖아요. 네. 그걸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아예 안 보이고 선명한 데는 더 선명하게 그거를 그 초당 프레임마다 빠르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화질이 떨어지게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바로 인공지능 칩이 처리를 해서 고화질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전에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냉장고에도 요즘엔 인공지능 칩이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냉장고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냉장고 안에 카메라도 들어가고요. 네네. 냉장고 안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얘가 직접 다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매일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칸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얘가 주문을 합니다. 우유를 시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있어요. 저 그런 거 하도 몰라요. 저희 집 TV가 거의 한 10년 된 건데 네. 저희 애가 TV 좀 바꾸자고. 내가 올해 바꾼다. 2019년에. 그래서 엄마 왜 해가 지났는데 왜 안 바꾸냐고 해서 아직 음력이 안 지났다. 지금 그게 우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빨리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까먹지도 않아. 2020년 이제 올림픽 될 때 보통 이제 많이 바꾸시죠. 올림픽 될 때? 스포츠 종목이 있을 때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아마 8K 관련 이제 TV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올림픽 못 보게 해야지. 네.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군요. 저는 그냥 색상만 좀 좋아지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기술을 제가 5년 전에 계속 중요하다고 했던 게 되게 티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부스도 그렇고 발표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 엄청 떠들었거든요. 네, 이제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삼성이나 LG 기조연설에서 뭔가 예전처럼 우리가 이런 TV를 발표합니다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그냥 가서 부스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인지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화질이 좋아졌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는 기술과 서비스가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자랑하고 이제 실제 되지 않았던 게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기술로 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경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어요. 경계가 무너진다. 네, 예전에는 이제 IT 기업들만 많이 나왔는데 올해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혀 IT랑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이요? 예를 들면 화장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화장품 하면은 이거 도대체 화장품하고 IT가 그러니까 어떻게 IT가 상관이 무슨 있지? 상관이죠? 아주 재밌는 것 중에 국내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스크팩 있잖아요. 네네. 마스크팩을 3D 프린터로 사람마다 얼굴에 맞춤형으로 나오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아, 그게 좀 남는 사람이 있고 모자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부의 형태에 맞춰서 하고 요즘에 또 LED 이거 레이저 쏘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에요. 처음에 딱 쓰게 되면 얘가 제 피부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레이저가 나오는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뭐 그 외에 피부 관리나 여러 가지 제품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IT와 상관없던 것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동력으로 I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또 한 항공사,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항공사에서 그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CES에서. 그럼 네네. 항공사가 웬 갑자기 IT 쇼에서 그러니까요. 기조연설을 해. 그러면은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IT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우리의 그 고객들에게 상당히 더 편의를 주겠다. 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와이파이 있잖아요. 네. 와이파이를 이제 다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와이파이를 다 무료로 해서 그게 되게 치사하게요. 그 비즈니스석 이런 데는 무료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올해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슬립 테크. 그러니까 잠잘 때. 네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예전에는 슬립, 스포츠, 푸드 이런 데 테크를 안 붙였는데 요즘 이게 테크가 다 붙는 거예요. 다 붙이고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슬립 테크는 뭐냐면 내가 잠을 잘 때 내 어떤 패턴을 얘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만약에 제가 침대에서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전기 신호나 베개가 약간 움직이면서 제가 이제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슬립 테크라는 게 정말로 이제 침대 기술에 있고요. 허리에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각도를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일어날 시간에 못 일어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 준다든지. 예, 또는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소리를 들려주거나 네네. 향을 내는 메디테이션 기능 이런 것들이 요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기술이 아니었던 영역들에 기술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올하트님께서 앞으로 가족보다 AI랑 사는 세상이 되겠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아주 재밌는 것 중에 네. 하나, 뭐 하나만 좀 설명을 더 네네. 드리면 볼리라고 이번에 되게 재밌는 로봇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네. 동그란 노란색 곰같이 생겼거든요. 걔가 저를 따라다녀요. 로봇이. 근데 제가 막 뛰면 따라다니는데 얘가 뭘 하냐면 집안에서 로봇이 로봇을 컨트롤해요. 어떤 개념이냐? 제가 집에서 만약에 이제 그 저 나갔다 올게 볼리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네. 얘가 강아지를 인식을 해서 강아지가 심심한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TV를 틀어요. 그래서 아. 강아지가 보는 채널을 틀고요. 걔가 만약에 강아지가 놀다가 쓰레기를 엎었어요. 뭐 음식을 엎었어요. 그러면은 로봇 청소기를 불러와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혹은 아침에 제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얘가 그 공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잠자고 있네 이래가지고 침대를 일으키면서 창문을 열고 TV를 틀어서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아, 엄마네 엄마. 엄마 노릇을 그렇죠. 해주는. 근데 얘가 상당히 귀여워요. 그래서 마치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것들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는 뭔가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같이 있는 기술,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기술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네. 해가 올해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이 네.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거의 뭐 야심차게 준비를 해 오셔갖고 오늘로 이게 다 못 끝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도 나오셔갖고 네.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게 발전하는구나라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CES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심재철 검사 등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내일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